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박정화 회계사이고요. 우리 재경관리사 재무회계 강의를 제가 앞으로 하게 될 텐데 책은 파란색입니다. 매년 개정되는 책인데 이번에는 뭐 또 실제로 개정 사항도 있어요. 그 책의 제일 앞에 표지를 보시면은 리스가 개정됐다라고 돼 있죠. 리스 개정된 거고 그게 뭐 전체 회계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 책은 뭐 매년 나오는 거고 그래서 매년 앞으로 자주 뵈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합격하시면 저를 보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책의 뭐 목차 같은 거 봐도 지금 별 의미는 없고요. 이 재무회계는 일단 이런 거예요. 재경관리사 재무회계는 굉장히 악명이 높습니다. 시험이 너무나 어렵다라기보다는 책이 너무 어려워요. 이 책은 제가 있었던 그 3일 회계법인 부서에서 만든 책인데 굉장히 책이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책을 좀 더 쉽게 쓸 수도 있었지만은 뭐 그걸 떠나서 일단 토픽 자체를 보시면은 별게 다 있다는 거예요. 뭐 파생 상품, 뭐 리스에서 뭐 현금흐름표, 그 중급 회계, 뭐 고급 회계 할 것 없이 굉장히 범위가 넓다. 그리고 책도 좀 약간 좀 정제가 좀 덜 돼 있습니다. 제가 다 일일이 썼으면은 그렇지 않았겠지만은 좀 여러 명이서 나눠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책이 좀 산만하고 약간 좀 정리가 좀 덜 돼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알고 있죠. 여기 시험범위다라는 거. 그래서 재경관리사 재무회계 하면은 뭐 굉장히 악명높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공부하신 분들 중에는 아실 텐데 어쩔 수 없어요. 뭐 책이 그렇게 나왔는데 그럼 제가 이제 할 일은 이 좀 약간 정제되지 않은 이 책을 갖다가 제가 좀 더 정리를 잘 해주는 게 저의 역할이 되는 것이고 그럼 뭐 저를 뭐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저는 이 책의 뭐 저자도 되죠, 그렇죠? 뭐 여러 명이 공동 저자지만은 어쨌든 제가 그 회계법인 그 부서 다니고 있을 때 저도 책을 일부분 썼기 때문에 저도 뭐 저자라면 저자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출제위원이었습니다. 출제위원이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은 많은 것들을 다 알고 있다. 뭐 이 정도만 제가 하죠. 더 많은 얘기를 해봐야 저한테 좋을 게 없으니까 어쨌든 저를 믿고 따라오시라. 출제위원이었다. 출제는 30번 이상 하였다라는 것 정도만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뭐 더 하는 것은 뭐 시간상 좀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1분 정도만 뭐 시간을 내서 한번 해보죠. 저는 이제 기존에 3일 회계법인을 쭉 다니다가요. 지금은 조그만 회계법인인 유진 회계법인 이사로 소속돼 있습니다. 뭐 비록 뭐 이사지만은 나이는 생각보다 그게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사에 비해서는 얼마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뭐 촬영을 하고 와가지고요. 뭐 얼굴 화장도 했고 머리도 지금 좀 뭐랄까요. 제 스타일이 아니죠, 그렇죠? 약간 이제 사진 촬영하다 보니까 약간 좀 어색한데 뭐 여러분은 뭐 이게 저놈 얼굴이겠구나 뭐 생각하겠지만 저는 굉장히 어색한 상황입니다. 화장도 안 하는 스타일인데 당연히 안 하겠죠, 남자니까 머리도 좀 약간 좀 거시게 하고 뭐 한 5강쯤 되면은 저의 원래 모습이 돌아갈 겁니다. 그럼 저는 이제 강의할 때는 항상 이제 외투를 안 거치고 뭐 이 정도만 하고 팔을 걷어붙이고 강의를 하는데 그래야 이제 강의가 이제 파이팅 음식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강의도 비록 첫날이지만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를 하고 있었죠. 3일 회계법인 쭉 다니다가 지금 회계법인 조그만 데 다니고 있다. 그리고 꽤 많은 곳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금융연수원이라고 아실래나 모르겠네. 그쪽에서 한 1000명 넘는 강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최우수 강사로 또 선정도 되고 최우수 강사는 1등 한 명은 아니고요. 1000명 넘는 강사 중에서 15명 매년 선정을 하는데 그 최우수 강사에 뭐 종종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뭐 국세청 강의도 많이 하고 그다음 또 최근에는 메가스터디에서 이제 공무원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그쪽에서도 회계학 쪽을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세법도 맡아달라 했는데 제가 뭐 절대로 시간이 안 나기 때문에 거기까지 못하고 하여튼 회계 쪽 메가스터디 쪽에서 공무원 캠퍼스라는 곳에서 강의를 또 최근에 시작을 했습니다. 뭐 기타 등등 꽤 많은 곳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그거보다는 출제위원이었다. 굉장히 많은 자료를 갖고 있다. 뭐 그 정도만 얘기해 보죠. 그럼 18페이지 봅시다. 전체 책은 뭐 거의 한 600페이지 육박한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40강 최대 40강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약간은 빠듯한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다 볼 필요도 없고요. 뭐 시간이 빠듯해서 뭐 대충 보겠다는 건 아니지만은 다 볼 필요가 없고 이 책에 있는 이제 서술되어 있는 내용의 뭐라 할까요? 한 30% 정도? 그 정도만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이 꼭 크게 보면 이제 문제가 있을 텐데 뭐 예제 말고요. 그 뒤에 있는 연습 문제. 그 크게 보면 내용이 있고 연습 문제가 있는데 연습 문제 중심으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저는 내용 중심으로 강의를 많이 하고 연습 문제는 다 풀어드리는 걸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시간이 좀 빠듯해요, 사실은. 그래서 약간은 이제 스피드 있게 진행이 될 것이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시험에 나오는 거는 거의 정해져 있다. 전체 시험에 나오는 것이 만약에 100이다라고 하면 저는 강의를 한 120 정도를 강의를 할 거예요. 시험에 출제된 부분들, 그리고 출제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강의를 할 것이고, 수업 시간에 하지 않은 것은 시험에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안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소설책 읽듯이 쭉 뭐 봐도 상관없겠죠. 하지만 거의 뭐 안 봐도 상관없을 정도니까요. 그 나머지 수업 시간에 안 한 거는 안 봐도 된다. 그러려면 뭐예요? 여러분들은 체크를 하셔야지. 강의를 어디를 했는지 그냥 넉넉히 그냥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저놈이 여기 강의했구나 체크하시고, 밑줄 긋는 게 이게 귀찮으면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하여튼 여러분이 알아서 체크를 하시라. 예, 바로 이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OT를 한 5분 정도 한 것 같은데 바로 하겠죠. 1페이지가 아니라 18페이지죠. 챕터 1. 그래서 이제 앞쪽은 3장까지는 좀 말로만 돼 있는 부분입니다. 4장까지 그렇군요. 이제 5장 되어야 뭐 재고 자산 나오면서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는 이제 숫자가 막 등장할 텐데, 그 전까지는 그냥 계속 도덕자 같은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예. 그래서 1번의 회계의인데요. 여기는 이제 밑에 두 번째 줄부터 봅시다. 18페이지. 결국 회계란 정보 이용자들이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에 관한 재무적 정보를 식별 측정해서 그들한테 전달하는 과정을 말한다. 딱 봐도 회계 정의 같죠? 회계 정의인데 이 문장을 이제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재무제표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회계 처음 보는 사람들 아닙니다. 가끔 가다가 한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회계를 처음 공부하는데 뭐 재경관리사 시험을 응시하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은 이 시험을 응시하면 안 됩니다. 재경관리사는 특히 뭐 다른 과목은 이제 상관없는데 이제 회계야, 재무회계 부분은 회계가 기본이 돼 있어야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A, B, C, D를 알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뭐 문장, 저희가 이제 뭐 만들어내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회계 처리라는 걸 알고 난 사람들만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기본 회계는 아셔야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미 책을 덮으셔야 돼. 그리고 다음 기회를 노리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 재무회계 그러니까 회계관리 2급도 있고 1급도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자격증 딴 다음에 이거 따시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게 아니더라도 하여튼 회계 기초는 아셔야 이거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악명 높은 재무회계예요. 재경관리사 재무회계는 굉장히 악명 높아요. 예, 아무튼 첫 시간이니까 자꾸 이제 뭐 잔소리만 해대는데 제가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회계 정의는 재무제표, 재무제표예요. 뭐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에서 재무제표인데 재무제표를 이제 작성하고 재무제표를 전달하는 과정이다. 여기 이제 회계 정의인데 재무제표를 전달을 누구한테 하냐? 정보 이용자한테 하나. 투. 영어를 잘 안 쓰는데 벌써 영어가 두 번이나 나왔네. 다 알고 있죠, 그렇죠? 누구한테? 정보 이용자한테. 이걸 이제 이해관계자 이렇게 답니다. 이해관계자. 뭐냐면 얘네들은 재무제표를 보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무제표가 이거잖아요. 뭐 재무상태표, 뭐 손익계산서 이런 것들 재무제표를 보는 자들한테 전달하는 과정.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부기다라고 해요. 부기. 그래서 그림 그리면은 이렇게 된 거예요. 부기가 있고 이제 회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회계가 부기를 포함하는 건데, 또 부기는 뭐냐? 물론 이 책에 부기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데 그냥 개념 이해를 위해서 장부를 기록한다. 이게 이제 장부 기록하는 게 크게 우리가 알고 있는 회계인지 알았는데 그건 이제 부기다라는 이제 좁은 의미가 되는 것이고, 걔보다 더 포괄적인 것이 회계다. 그러니까 회계는 장부 작성 플러스 그다음에 이 장부를 정보 이용자한테 전달하는 과정 자체를 다 회계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됐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 이제 1번 제목에 회계의의잖아요. 그래서 의의인데 뭐 필요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락부터 쭉 해서 이제 계속 나오는 때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시험에 나온 적은 있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의 종업원은,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것만 잘 읽을 테니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 거의 끝에 계속 현재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나은지를 판단해야 할 때가 있다. 이러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회사에 대한 재무적 정보를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종업원, 주주, 채권자 등등에 대해서 회계가 왜 필요한지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다 보면은 읽을 수 있어요. 한글을 알면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얘기고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종업원들은 재무제표를 보면서 이 회사가 이제 망하겠구나, 또는 정말 이 회사 좋은 회사구나, 이런 걸 이제 생각하면서 계속 다닐지 퇴사할지 결정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단락 주주는 역시 두 번째 줄에 따라서 주주는 새로운 회사에 투자할 것인지 여부와 기존 투자액을 변경토록 유지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주주가 이제 주식 투자자 아니겠습니까? 이 회사의 주주가 이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걔네들은 왜 재무제표 볼 거냐? 당연히 보겠지, 주인이니까. 그래서 이 주식 투자할지 말지 또는 이 주식을 팔아버릴지 결정할 때 재무제표 보겠다라는 다 그냥 알고 있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 단락은 이제 채권자가 나오는 거죠. 채권자. 그래도 이제 두 번째 줄 봅시다. 따라서 채권자는 돈 빌려준 자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은행. 자금을 더 빌려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회사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재무적 정보를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돈을 빌려줄지 말지, 또는 돈을 빌려줬는데 받을 수 있을지 못 받을지 이런 거 판단할 때 재무제표 보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뭐 금융연선에서 강의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거기 강사가 1000명이 넘어요. 아무튼 그렇게 많은 강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대부분의 강의들이 뭐냐면은 재무제표 보는 방법, 재무제표 분석하는 방법, 뭐 이런 걸 주로 강의를 하고, 그런 쪽에 이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은행분들이 수업을 들어요. 왜 듣겠어요? 기업이나 개인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요놈한테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걸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꼭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은행분들이 이제 굉장히 수업을 많이 듣는 그런 금융연선이라는, 여기서 이제 가까운 곳인데 삼청동이라고, 채권자가 이제 그런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은행들. 그다음에 경영자, 뭐 CEO다 생각하시면 CEO. 올바른 경영을 하기 위해서 회사가 필요로 하는 자금은 얼마인지 또는 미래에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예측하여야만 된다. 이와 같은 예측을 위해서 재무적 정보를 필요로 한다. 나온 적은 있지만 이런 거 갖고 뭐 틀릴 문장이 나올 리가 거의 없겠죠. 그래서 다 맞는 문장 정도로만 나올 겁니다. 됐고 19페이지 2번 제목에 보시면은 정보 이용자에 따른 기업 회계 구분인데, 이제 회계의 종류가 두 개가 있다. 그 박스부터 봅시다. 재무회계랑 관리회계가 있는데, 회계 좀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그렇죠? 우리가 배우는 회계가 재무회계다라는 것이고, 관리회계는 원가관리회계, 관리회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다 이제 잘 정리가 돼 있으니까 이제 말로만 먼저 하겠습니다.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다. 키워드가 외부 정보 이용자. 우리들이 본다 이거죠, 그렇죠? 다른 회사 재무제표를. 그 다음에 관리회계는 회사 내부 정보 이용자. 그러니까 회사 자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다. 그게 관리회계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회계고, 우리가 알고 있는 회계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의사결정을 위한 회계니까 그거는 이제 외부에 공시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거죠, 회사 사람들이. 근데 재무회계는 외부에다가 이 재무제표를 딱 던져놓고 봐라 이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재무회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박스 위에 다시 말하면 19페이지 첫 줄에 재무회계는 외부 보고 목적의 회계다. 제가 가끔만 말을 하다 보면은 좀 강조할 때가 있죠, 그죠? 좀 세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뭐 외부 이런 식으로 이제 중요한 단어다 이거죠. 하여튼 외부 보고 목적의 회계가 재무회계다. 두 번째 줄에 중간에 주로 잘 따라오셔야 돼. 주로 재무제표 중심의 회계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재무회계가 그게 이제 재무제표 중심 회계고요. 그 다음에 관리회계는 우리 잘 모르는 것이죠. 반면 관리회계는 내부 보고 목적의 회계다. 기업 내부의 경영자가 관리적 의사결정하는데 유용한 정보 제공하는 회계다. 그래서 걔는 키워드가 의사결정하려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내부 사람들이 의사결정하기 위한 회계다. 그러니까 뭐 주로 뭐 과장님, 차장님, 부장님, 그다음 임원들 또는 CEO 이런 사람들이 하는 회계가 이제 관리회계겠죠. 뭐 이런 것들 하는 거예요. 어차피 원가관리 회계라고 이제 거기 가면 이제 제대로 배우겠지만은 뭐 이런 거 주문 들어왔는데 받을 거냐 말 거냐, 이게 다 의사결정 회계입니다. 그럼 몇 개를 만들어야 뭐 손익분기점이 되는 거냐, 이런 거 다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외부에 공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 관리회계가 된다. 예, 박스 한번 보십시다. 박스 재무회계 의 보시면은 기업의 재무 상태, 재무 성과, 자본 변동, 현금으로 표시한다. 그게 다 재무제표 얘기잖아요. 재무 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으로 표, 그런 얘기 쭉 써놓은 것이고, 그다음에 외부 보고 목적이다. 그다음 오른쪽에 관리회계는 의사결정, 그러니까 내부 의사결정을 위한 회계다.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제공. 그래서 경영계획, 통제 뭐 이런 것들이 다 의사결정이겠죠. 그다음 내부 보고 목적이다. 목적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외부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유용한 정보 제공한다. 관리에게는
경영자의 관리적 의사결정. 다 아까 했던 얘기죠. 그러니까 키워드는 두 가지예요. 재무에게는 외부, 관리에게는 내부. 그리고 재무에게는 외부 어떤 이제 공시용 재무제표고요. 관리에게는 내부 의사결정 그런 회계다. 보고 대상 투자자, 채권자 등 외부 이해관계자. 그 다음에 관리에게는 경영자, 내부 이용자. 뭐 경영자도 뭐 내부 이용자의 하나의 뭐 예시겠죠. 작성 근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거기다가 기업 회계 기준 적어보세요. 그걸 영어로 이제 갭이라고 하죠. 갭, GAAP. 그게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의 줄임말인데 우리 회계쟁이들이 많이 쓰는 말이죠. 갭이 뭐 개정됐네, 뭐 개정이 안 됐네 이런 식으로. 갭이 이제 기업 회계 기준인 것이고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의 줄임말입니다. 관리에게는 경영이론, 경영학, 통계학 등이니까 뭐요? 뭐 별도의 뭐 작성 근거는 뭐 다양하다. 정해진 거 없다. 뭐 이런 얘기. 보고 양식은 재무제표고요. 재무에게는 관리에게는 일정한 양식이 없다.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쓰는 회계니까 뭐 정해진 거 없다. 보고 시점 보통 1년 단위다. 그러니까 재무제표는 1년 단위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보통 분기, 반기가 될 수도 있고 뭐 상장사는 분기, 반기별로 또 재무제표를 또 다시 한번 공시를 합니다. 관리에게는 역시 일별, 월별 등이다. 이거죠. 뭐 정해진 거 없다 이거죠. 법적 강제력 재무에게는 있다. 왜냐하면 외부 사람들한테 딱딱 공시하는 거니까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관리에게는 뭐 그런 거 없다.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그래서 키워드를 한두 가지 아시면은 쭉 다 읽히는 거예요. 20페이지. 재무회계와 재무 보고 돼 있는데 제목 바로 밑에 첫 줄 봅시다. 일반적으로 재무회계는 그러니까 재무회계의 이제 목적이 나오는 겁니다. 투자자나 채권자 등 기업의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 제공하는 것이다. 이게 뭐 재무회계의 뭐 목적이기도 하고 아까 뭐 정의이기도 하고 다 유사한 거죠. 이 자체가 재무회계 이제 정의 같지만은 이제 회계 뭐 정의였던 건데, 그러니까 목적 같았지만 회계 재무회계 또는 회계의 목적 같았지만 이제 정의였는데 지금 이제 읽은 거는 재무회계 뭐 목적인데 뭐 정의 같기도 하고 다 비슷한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뭐 나와봐야 맞는 문장 정도밖에 안 납니다. 그다음에 박스가 나오는데 그 박스 위에 뭐라 돼 있어요? 각각의 재무제표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요 박스는 뭐 시험에 나오는 거죠. 일단 두 가지를 챙기실 텐데 첫 번째는 재무제표 종류인데 5가지 돼 있죠. 앞에 4가지는 뭡니까? 기본 재무제표라 하고 주석사항은 기본 재무제표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되겠죠. 어쨌든 주석은 재무제표가 아니다 하면 틀린 문장이 되는 것이고, 그럼 이제 각각의 정의들을 보시면 뭐 외울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기초적인 회계 지식이 있으면은 웬만하면 다 읽힐 겁니다. 재무상태표 보시면 일정 시점 개념이죠. 이 재무상태표만 시점 개념이고요. 포가 손익계산서부터 현금흐름까지는 기간 개념입니다. 기간 개념이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우리가 시점 개념이다. 이걸 이제 동태적이 아니라 정태적 보고서다. 정태적 보고서. 정태적 보고서. 정지돼 있다 뭐예요? 정지돼 있다. 시점 개념이다. 그 시점 개념. 나머지를 쓸게요. 나머지 재무제표. 물론 주석을 제외한 나머지 기본 재무제표 말하는 겁니다.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동태적 보고서. 동태적 뭐요? 움직일 통이다. 이거는 시점 개념이다. 기간 개념이다. 이런 뜻이에요. 주석은 뭐 말로 써 있는 거니까 뭐 그런 개념은 아니고. 봅시다. 재무상태표. 경제적 자원, 자산 얘기하는 겁니다. 자산과 그다음 청구권, 부채 자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부채는 정보 이용자 중에서 채권자와 관련됐고 자본은 정보 이용자 중에서 주주와 관련됐는데 걔네들이 돈을 제공한 거잖아요. 회사라는 껍데기한테 돈을 제공한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청구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걔들이 이제 회사한테 돈을 맡겼어. 또는 돈을 빌려줬어. 그 돈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구권은 이제 부채 자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에 지분 참여자 뭡니까? 주주죠, 주주. 주주의 출연과 관련된 것은 제외한. 다시 말하면 주주와의 거래를 제외한. 우리가 거래는 딱 2가지입니다. 자본거래랑 손익거래가 있는데 자본거래는 주주와의 거래고요. 손익거래는 주주 이외와의 거래입니다. 제가 시간이 만약에 한 50시간 정도였으면은요 좀 더 자세하게 필기를 좀 더 빡시게 했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꽤 많은 페이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략 한 40시간을 이제 최대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물론 괜찮은 시간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웬만한 거는 제가 아주 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이제 말로 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에 또 압박이 있어서요. 일정 시간 동안에 지분 참여자 관련된 아까 그 얘기하고 있었죠. 자본 거래는 주주와의 거래고 손익 거래는 주주 이외와의 거래다. 딱 거래는 딱 두 가지거든요. 그러면 거기 얘기는요. 지분 참여자 출연과 관련된 것을 제외한 다시 말하면 자본 거래가 아닌 이런 뜻이죠. 순자산 자본이죠. 자본의 증감에 의해서 발생한 재무 성과 관련된 성부를 나타내는 것이다. 결국은 포괄손익계산서는 크게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수익 빼기 비용에서 당기순이익이 나오고 거기서 뭐 기타 포괄손익 나오고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뭐 생겼어요. 당기순이익, 기타 포괄이익, 총포괄이익 하여튼 이렇게 생겼고 자세한 건 나중에 다시 한번 배울 것인데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수익 비용은요 알고 있잖아요. 수익 비용은 당기 순이익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수익 빼기 비용하면 당기 순이익이 생기고 요놈이 재무상태표의 이익여금으로 간다는 거 그 정도는 우리 다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은 자본 거래로 인한 자본의 증감 그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포괄손익계산서는 전부 다 손익 거래와 관련된 자본의 증감과 관련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얘기는 좀 할 얘기가 많아져 가지고 포괄손익계산서는 이렇게 생겼어요. 당기순이익 그다음에 기타 포괄이익 총포괄이익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100이고 70이면은 얘는 뭐 30이고요. 여기서 20이면은 이거는 뭐 더해서 50이 되는 이런 식의 구조입니다. 얘네들은 재무상태표 쪽에 자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 쪽 보면은 자본금부터 쭉 가서 여기 기타 포괄 손익 계산서가 있고 다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있고요. 이익여금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 항목이 5가지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본후 이익여금, 요놈의 합계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요놈의 합계가 당기순이익의 합계가 이게 합계 지금 시그마로 적은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 물론 이걸 지금 아주 자세하게 하기엔 좀 시간에 좀 제약이 있어서 뭐 그냥 간단하게만 할 건데 이 포괄손익계산서는 손익거래랑 관련됐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 자본이 5가지 항목인데 앞에 있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은 자본거래 측면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주주와의 거래, 이거 손익거래랑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괄손익계산서에 있는 이 당기순이익과 기타 포괄이익 결국은 다 자본 쪽으로 영향 주는 겁니다. 자본의 어떤 증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손익거래 쪽에서 이익이 났다. 당기순이익, 그다음에 자본, 그다음에 다시 이 당기순이익하고 기타 포괄 손익을 지금 다 아직 빡시게 하긴 좀 시간이 있고 좀 거시기 하고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그런 자세한 설명하면 이제 30분짜리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말을 할 수가 없고 제가 보여주고 싶은 거는 포괄 손익계산서 상으로 있는 양식은 이렇게 생겼는데 걔들은 이렇게 연결돼 있고 기타 포괄 손익의 합계, 당기순이익의 합계가 이렇게 연결돼 있다. 그럼 결국은 포괄 손익계산서는 다 보시다시피 손익거래 쪽과 관련된 거예요. 자본거래 쪽하고는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장을 한번 다시 보세요. 지분 참여자에 의한 출연된 것과 제외한 다시 말하면 자본거래가 아닌 손익거래와 관련된 그러니까 손익거래 자본 증감으로 발생한 재무 성과 쪽과 관련된 거다. 손익거래 쪽과 관련된 자본의 증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자본 쪽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손익거래 쪽하고 관련된 거지 자본거래 쪽하고 관련 없다. 뭐가? 포괄손익계산서가. 보니까 알겠죠. 그렇죠? 그리고 당기순손익이 뭔데 기타 포괄손익이 뭔데 총포괄손익이 뭔데 이런 거는 나중에 더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하기에는 좀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리거든요. 자본변동표는 일정 시점의 자본의 잔액과 그 다음에 자본의 변동을 나타내는 표다. 말 그대로 자본의 1년 동안의 변동을 나타내는 표가 되는 것이고 현금으로표 우리가 나중에 저쪽 물론 자본변동표도 어디선가 배울 거예요. 자본 쪽에서 배울 것이고요. 현금으로표는 지금 넘겨보니까 책의 마지막에 있을 텐데 24장에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창출 능력, 다시 말하면 현금의 창출 능력과 현금의 사용 농도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어떤 기초적인 재무제표다.
뭐 현금으로 표현하면 뭐 현금과 관련된 재무제표겠지 하고 지금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21페이지 재무보고 앞에 두 줄 보시면 되는데 재무보고의 목적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 현재 및부터 기타 채권자까지 묶은 다음에요. 주요 정보 이용자 써보세요. 또는 뭐 주요 이해관계자. 정보 이용자가 뭐예요? 재무제표를 보는 자죠. 그럼 여기 있는 현재 또는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 걔네들이 재무제표를 보는 주된 정보 이용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걔네들이 그러니까 주요 정보 이용자가 기업의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할 때 유용한 보고 기업의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재무 회계의 목적 또는 재무 보고의 목적이 뭐 그렇다라는 것이죠. 주요 정보 이용자들이 재무제표를 왜 보겠냐?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하도록 재무제표를 이제 제공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재무보고의 목적은 걔네들이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상식적인 얘기고, 오히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 및부터 기타 채권자 거기까지가 이제 주요 정보 이용자다. 그리고 주요 정보 이용자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나올 겁니다. 22페이지 국제 회계 기준입니다. 거기서는 필요성이 있는데요. 국제 회계 기준은 2011년부터 생겼는데 이거는 뭐 좀 이따가 이제 그런 얘기는 뒤에 정리돼서 나올 거니까 말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회계 기준이 하나였다가 갑자기 두 개가 돼버린 거예요. 언제부터? 2011년부터. 다 뒤에 가서 나와요. 그래서 상장사는 국제 회계 기준 적용해라. 비상장사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적용해라. 이렇게 이제 회계 기준이 2011년부터 갑자기 두 개가 돼버린 거야. 그럼 걔는 뭐냐? 영어로 IFRS라고 하고요. 다 적혀 있으니까 말로 하겠다 이거예요. 그거는 유럽에서 만든 것인데 그러니까 꽤 많은 나라들이 한 100개 넘는 나라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만든 거예요. 왜 만들었냐? 야 이제 회계 기준 전 세계 통일시키자라는 움직임이 있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각 나라들이 나중에 도입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입은 필수는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도입을 할까 말까 하다가 도입을 했는데 2011년에 도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계 기준이 통일돼 있으면 좋다 이거죠. 왜 좋아요? 뭐 이런 것들. 다른 회사 가서 돈 빌리려고 하는데 재무제표가 똑같으니까 양식이 같기 때문에 서로 이제 신뢰성이 있다 이거죠, 그렇죠? 재무제표 신뢰성이 있구나. 그 돈을 빌릴 때, 그 자금 조달할 때, 그 다음에 다른 회사에 투자할 때 재무제표가 이제 같기 때문에 신뢰성, 믿음이 간다 이거죠. 그래서 회계 기준을 통일시킨 것이고, 그래서 등장한 것이 국제 회계 기준 영어로 IFRS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 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가 작성되면은 의의죠, 의. 또는 뭐 장점. 제가 다 했는 얘기들이요. 해외 자금 조달이라든가 투자 시 추가적으로 다른 국가의 회계 원칙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에 대한 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비교 가능성, 그렇죠? 국제적인 어떤 비교 가능성과 신뢰성이 제고 올라간다라는 얘기죠. 재무제표가 이제 똑같기 때문에 비교 가능성, 서로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그쵸? 그 성격, 비교 가능성이 좋아질 것이고 신뢰성 당연히 좋아질 것이다. 그럼 거기에 이제 아까 뭐 재무제표를 제작성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 얘기 뭐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뭐 영국에다 우리나라가 영국의 유가증권의 어떤 기업을 상장시켰다. 우리나라 어떤 기업을 영국의 유가증권 상장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재무제표를 갖다가 영국에 맞게끔 재무제표를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회계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 그 나라에 맞게끔 재무제표를 다시 제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이제 필요 없어졌다 이거죠. 왜? 이미 다 통일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뭐 제작성할 필요가 없어서 노력과 비용이 많이 절감됐다. 뭐 이런 얘기가 그런 얘기고요. 그러면 22페이지 네모 2번의 국제 회계 기준 특징인데요. 거기는 일단 정리된 것이 23페이지 표로 나와 있어요. 표 보시면은 원칙 중심과 규칙 중심. 일단 왼쪽에 KIFRS가 뭐냐면은 결론부터 말하면 IFRS가 똑같은 건데요. 한국말로 말하면은 한국 채택. 그러니까 K는 뭐겠어요? 코리안이죠, 그렇죠?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이 거고 오른쪽 K 배역은 우리나라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